이게 도대체 무슨... 법정 안 시간이 멈췄습니다. 검사석의 남자, 변호인석의 남자, 증인석의 남자. 세 사람의 얼굴은 마치 거울을 쪼개놓은 듯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방청석이 술렁거렸죠. 강진혁 검사는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최민우 변호사는 만년필을 놓쳤어요. 박도훈 의사는 증인석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980년 5월 5일 같은 날 태어난 세 사람.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누가 왜 이들을 갈라놓은 걸까요? 그리고 44년 후 왜 법정에서 적으로 만난 걸까요?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연톡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서초동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검찰청사 구내식당에서 강진혁 검사는 5,000원짜리 순대국밥을 급하게 떠먹고 있었죠.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게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구두 굽은 이미 닳아서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새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은 고아원 후배들 학비와 생활비로 나갔으니까요. 강진혁의 책상 서랍에는 라면과 김밥이 전부였습니다. 동료 검사들은 점심에 3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지만 강진혁은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강진혁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마당에 버려졌던 강진혁. 담요에 쌓인 채 울고 있던 아기를 발견한 건 새벽 청소를 하던 김씨 아저씨였어요. 에고, 이 추운 날 애를 버리다니. 세상에 이런 부모도 다 있나. 강진혁은 그렇게 성모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놀렸죠. 야, 강진혁, 너 엄마 아빠 없지? 버려진 애. 강진혁은 주먹을 쥐고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 중학교 때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진혁아, 공부해서 성공해라. 그게 너를 버린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길이야. 강진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로스쿨 시절 동기들이 술값으로 날리는 20만 원으로 강진혁은 한 달을 버텼어요.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 공부했습니다. 편의점, 주차장, 새벽 배송까지. 잠은 하루에 4시간. 그렇게 강진혁은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검사가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강진혁을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불렀지만 강진혁에게 그 말은 훈장이자 동시에 무거운 멍해였습니다. 강진혁이 지금 파헤치고 있는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 제약회사 장생 바이오의 불법 임상실험 사망 사건이었어요. 가난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신약 실험을 하다가 13명이나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강진혁이 고아원 시절 알던 박형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거리를 헤매다가 10만 원에 목숨을 팔았던 박형. 강진혁은 영안실에서 박형의 시신을 확인하며 주먹을 쥐었죠. 온몸에 검은 반점이 퍼져 있었고 입안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형, 제가 꼭 복수해 드릴게요. 강진혁은 서류 뭉치를 넘기며 이를 악물었어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목숨이 파리 목숨이냐고요. 강진혁의 책상 위에는 피해자 사진 13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보며 다짐했죠. 이번엔 제가 지지 않을 겁니다. 같은 시각
강남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42층. 최민우 변호사는 최고급 위스키 글램피딕을 흔들며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최민우가 정복한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미국 입양아 출신인 최민우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의 에이스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우가 입고 있는 맞춤 정장 한 벌 값은 800만 원, 손목의 시계는 파텍 필립 2천만 원짜리였죠. 최민우의 사무실 벽에는 승소 트로피가 즐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백전백승. 최민우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최민우는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5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최민우. 양부모는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였지만 집안에서는 악마였어요. 밥을 굶기고 지하실에 가두던 양어머니 캐서린,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던 양아버지 존. 너 같은 동양인 새끼 누가 데려가겠어? 우리한테 감사할 줄이나 알아. 캐서린은 최민우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렀죠. 최민우는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12살 때 최민우는 거울을 보며 맹세했어요. 내가 성공해서 너희들을 내려다볼 거야. 반드시. 최민우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장학금으로 하버드에 들어갔으며 결국 성공했죠. 최민우에게 성공과 돈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양부모는 최민우가 성공한 뒤 손을 벌렸어요. 민우야, 우리가 너 키워줬잖아. 효도 좀 해라. 하지만 최민우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전 이제 당신들 아들 아니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장생 바이오 장대식 회장님 건입니다. 검찰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변호 수임료는 20억입니다. 최민우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웃었어요. 진실? 법정에서는 이기는 게 진실이에요. 증거인멸 가능성 있는 자료 목록 뽑아주세요. 증인 신문 시나리오도 준비하고요. 한편 강북의 한국대학교병원 연구실. 박도훈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경안정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서류들은 장생바이오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어요. 박도훈은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서류 속 데이터는 명확했죠.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 중 37%가 간 괴사 증상을 보였고 13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장생바이오는 이 자료를 은폐하고 신약 승인을 강행했어요. 며칠 전 병원장 이상철이 박도훈을 불러 협박했습니다. 박 교수, 자네 딸이 중학교 2학년이지? 좋은 대학 보내려면 돈 많이 들어. 장생바이오는 우리 병원 최대 후원자야. 자네가 입 다물면 연구비 3억 주겠다고 하던데 알아서 처신해. 박도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죽어간 환자들의 눈빛이 박도훈을 따라다녔습니다. 45의 나이에 학자금 대출비 7천만 원이 남아있고 아내 윤희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으며 딸 수진이는 학원비가 밀려 학원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박도훈의 통장 잔고는 12만 원. 다음 주 월급날까지 버티려면 라면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도훈을 윤희가 맞이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또 학원비 때문에 울었어요. 애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박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방문 앞에서 박도훈은 멈춰섰죠.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미워. 왜 우리만 가난해? 박도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박도훈은 결심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며 박도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 법정에 서야 해. 아니면 나도 공범이야. 박도훈은 숨겨둔 녹음 파일과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박도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에는 장생 바이오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박도훈은 그 현수막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법정에 선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이미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장생 바이오 불법 임상실험 사망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복도까지 사람들이 넘쳐나 법원 경비들이 통제에 나섰습니다. 뒤로 물러서 주세요. 방청 인원 초과입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법정 안을 찍어댔어요. 방송 3사, 종합편성 채널, 인터넷 언론사까지 총집결한 상태였습니다. 강진혁 검사는 검사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에서 꺼낸 증거 자료들은 밤을 새워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강진혁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젯밤에도 3시간밖에 못 잤죠.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강진혁은 피고석을 바라봤어요. 거기 앉아있는 장대식 회장은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장대식의 옆에는 비서실장이 앉아 있었고 뒤로는 장생 바이오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저 인간 사람 13명 죽여놓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강진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변호인석에는 최민우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우는 맞춤 제작한 200만 원짜리 몽블랑 만년필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최민우의 옆에는 보조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고 뒤에는 법률 비서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최민우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검사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들이었어요. 최민우는 강진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검사 양반, 오늘 제대로 발리겠군. 최민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어요. 최민우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뒀습니다. 증인 탄핵 전략, 증거 무력화 방안, 언론 플레이까지 완벽했죠. 최민우는 어제 회장실에서 장대식 회장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믿습니다. 무죄 받아주세요. 추가로 10억 드리죠. 장대식이 말했죠. 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한 번도 진 적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전 10시 정각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서기가 외치자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김민수 판사는 50대 초반의 엄격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민수 판사는 판사석에 앉아 법정을 둘러봤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착석하세요. 지금부터 2024고단 3452호 장생 바이오 의료과실치사 사건 첫 번째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강진혁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에서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진혁은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 장대식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장생 바이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35명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실험을 실시했으며 과정에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약의 치명적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은폐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실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금전적 회유와 협박을 가했으며 강진혁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50대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아들 돌려줘요. 10만 원에 목숨을 팔게 만든 놈들. 60대 남성이 주먹을 쥐고 소리쳤어요. 법원 직원들이 진정시켰지만 방청석의 분위기는 이미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보조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자발적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장생 바이오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조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김민수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변론 시간에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계속하세요. 이에 강진혁은 공소사실 낭독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결정적 증인을 신청합니다. 한국대학교병원 내과 교수이자 장생 바이오 신약 임상실험 담당 의사였던 박도훈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내부 고발자가 나온다는 소문은 이미 언론에 퍼져 있었지만 실제로 법정에 서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법정 문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도훈이라. 최민우는 박도훈의 과거 기록을 미리 조사해뒀어요. 의료사고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까지. 약점은 충분했습니다. 최민우는 메모를 넘기며 속으로 생각했죠. 저 증인 완전히 짓밟아 줄 거야. 법정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도훈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도훈은 창백한 얼굴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일제히 박도훈을 주시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훈은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법정 바닥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증인석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법정 안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사석에 강진혁, 변호인석에 최민우, 증인석에 박도훈. 세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어요. 강진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최민우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손에서 놓쳤어요. 만년필이 책상에 떨어지며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박도훈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최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진혁은 말문이 막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세 남자의 얼굴은 30년의 세월과 환경의 차이로 표정만 다를 뿐 마치 거울을 쪼개놓은 듯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같은 이목구비, 같은 눈매, 같은 인매, 심지어 귀 모양과 콧날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마의 헤어라인 모양도 똑같았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쌍둥이야? 아니, 3명이잖아. 새 쌍둥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기자들이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댔어요. 플래시가 법정 안을 밝혔습니다. 피고석의 장대식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장대식이 중얼거렸습니다. 판사 김민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민수 판사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세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기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쳐다봤죠.
최민우는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셔츠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강진혁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렸어요. 박도훈은 증인석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죠. 재판장님, 장대식 회장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분명 조작입니다. 검사 측이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꾸민 거예요. 성형수술로 얼굴을 맞춘 거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방청석의 한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성형으로는 저렇게 똑같이 만들 수 없어요. 저건 유전자가 같다는 증거예요. 강진혁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강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민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휴정을 요청합니다. 김민수 판사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어요. 정숙하세요. 하지만 법정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어요. 새쌍둥이래. 진짜 똑같아. 이거 대박 사건이네. 본 재판부는 이 시간 휴정을 선포합니다. 김민수 판사가 외쳤습니다.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1980년 5월 5일 같은 날 태어난 세 사람이 적으로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휴정이 선포된 후 법정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세 사람을 쫓아다니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검사님, 저 두 사람과 무슨 관계십니까? 변호사님, 쌍둥이세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강진혁은 기자들을 피해 복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최민우도 보조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박도훈은 증인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1시간 후 법원 지하 주차장. 을씨년스러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세 남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강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우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웃었죠. 뭘 얘기해요? 우연히 닮은 거겠죠. 하지만 최민우의 눈빛은 동요하고 있었어요. 박도훈은 벽에 기대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똑같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 공기가 세 사람 사이를 맴돌았어요. 최민우가 먼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들 혹시 성형이라도 한 거예요? 아니면 검사 측에서 꾸민 거예요? 강진혁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얼굴이었어요. 강진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는 고아원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죠. 어린 강진혁의 얼굴이 지금과 똑같았어요. 박도훈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도요. 제 어릴 적 사진이에요. 사진 속 박도훈도 지금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최민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최민우도 미국 입양 당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얼굴이 똑같았으니까요. 이게 대체... 최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두 분,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박도훈이 대답했습니다. 1980년 5월 5일입니다. 최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날이에요. 강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그날이에요. 고아원 앞마당에 버려졌을 때 아기 옷에 메모가 있었대요.
1980년 5월 5일생이라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생년월일, 똑같은 얼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였죠. 박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병원 기록이 있어요. 한국대병원 인큐베이터 기록이요. 저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박도훈의 말이 끊겼습니다. 최민우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강진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새쌍둥이. 그 말이 떨어지자 주차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최민우는 비웃었습니다. 형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럼 왜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왜 저는 미국으로 입양됐고 당신은 고아원이고 저 사람은 병원이에요? 최민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유전자 검사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최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냉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확인이나 해봅시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세 사람은 바로 근처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의료 빌딩 3층에 있는 검사소였죠. 검사 기사는 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쌍둥이세요? 강진혁이 대답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왔어요. 급행으로 해주세요. 돈은 더 드릴게요. 검사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이틀 정도 걸리는데 급행 처리하면 내일 오전에 나와요. 세 사람은 검사소를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진혁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대요. 겨울밤에 담요 하나 덮고. 강진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박도훈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병원에 기록은 있는데 부모 정보가 없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그 후에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가 입양됐어요. 최민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5살에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양부모한테 학대당하면서 자랐고요. 그래서 제 힘으로 성공했죠. 최민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솔직히 저는 관심 없어요. 형제든 아니든 제 인생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강진혁이 최민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누군지, 왜 우릴 버렸는지. 최민우가 냉소를 지었어요. 궁금해봤자 뭐예요? 이미 버려진 인생인데. 과거 파헤쳐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박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최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검사소에 모였어요. 검사 기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9%예요. 친형제가 맞습니다. 그것도 일란성 새쌍둥이요. 검사 기사의 말에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강진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박도훈은 주저앉듯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우리 정말 형제였네요. 강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최민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최민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형제, 그래서 뭐요? 최민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진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형제인데. 최민우가 강진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형제면 뭐가 달라져요? 저는 여전히 장대식 회장을 변호해야 하고 당신은 기소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법정에서 적이에요. 최민우의 말에 강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사람 죽인 기업을 변호하는 게 당신이 말한 성공이에요? 최민우가 비웃었어요. 성공? 맞아요. 전 20억 받고 이 사건 맡았어요. 이기면 추가로 10억 더 받고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형제 따위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어요. 강진혁이 최민우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박도훈이 급하게 말렸어요. 그만해요.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최민우는 강진혁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이 내 앞길 막으면 형제고 뭐고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최민우는 그 말을 남기고 검사소를 나갔어요. 강진혁은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박도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죠. 우리 어떡하죠? 강진혁이 중얼거렸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 어린아이 셋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살리고 둘은 버려. 어차피 예비용일 뿐이야. 세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악몽에서 깬 강진혁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강진혁은 검찰청 자료실로 향했어요. 낡은 마이크로필름 기록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지하 자료실에서 강진혁은 1980년 5월의 신문 기록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강진혁은 하나씩 필름을 돌려가며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출생신고, 병원 기록, 고아원 입소 명단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1980년 5월 5일 서울 시내 모든 산부인과에 새 쌍둥이 출생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쌍둥이 기록도 단 2건뿐이었어요. 강진혁은 보건소 출생신고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새 쌍둥이는 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는 건가. 강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낡은 신문 한 구석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어요. 성모 산부인과 폐업, 원장 김병수 행방불명. 기사는 1980년 7월자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짧았어요. 성모 산부인과가 갑작스럽게 폐업했다. 김병수 원장은 지난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병원 직원들도 모두 흩어졌다. 일부에서는 의료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강진혁은 그 기사를 복사해서 주머니에 넣었죠. 성모 산부인과라. 여기서 뭔가 일이 있었던 거야. 강진혁은 중얼거렸습니다. 보육원 기록에서도 강진혁의 출생지는 불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들처럼 말이죠. 같은 시각 최민우는 강남 장생 바이오 본사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장대식 회장이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50년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회장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었죠. 변호사님 앉게. 장대식이 손짓했습니다. 최민우는 천천히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당당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고아 출신인 걸 알고 저를 스카우트 하신 겁니까? 장대식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지. 자네가 미국 입양아 출신이고 양부모한테 학대당했다는 것도 다 알아. 캐서린과 존 밑에서 지하실에 갇혀 지냈던 것도 말이야. 최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다니. 왜 저를 선택하신 겁니까? 장대식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어요. 자네 궁금한 게 많구만. 요즘 형제들 만나서 그런가? 장대식은 서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최민우 앞에 던졌습니다. 자네 형제들, 내가 살려준 거야. 고마워해야지. 최민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1980년 5월 5일 성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남아 3명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공란이었고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대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들 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씨바디였어. 대리모라고 하면 듣기 좋겠지. 내 아들 장현우가 선천성 심장병 백혈병으로 장기 이식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맞춤형 아기를 만든 거지. 최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춤형 아기요? 장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최고의 의사들을 동원해서 유전자 조작에 가까운 시술을 했지.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새쌍둥이를 만들어서 장기를 이식할 계획이었어. 최민우는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대식이 말을 끊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탈락했어. 혈액형도 안 맞고 항체도 맞지 않더군. 그래서 폐기했지. 버렸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군. 쓰레기 버리듯이 말이야. 최민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셋째만 적합했는데 그 애미가 애를 숨겨서 못 찾았어. 그 여자가 달아나 버렸거든. 결국 내 아들은 외국에서 다른 기증자 찾아서 이식받고 살았지만 최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부품이었다는 말입니까? 장대식이 웃었어요. 부품이라니 표현이 거칠군. 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자네들은 애초에 그 목적으로 태어난 거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들이었어. 최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어요. 그럼 저를 왜 스카우트 하신 겁니까? 변호사로 키운 이유가 뭡니까? 장대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유능해서지. 그리고 약점이 많아서. 자네 같은 사람은 충성심이 강하거든. 버려진 개는 주인한테 더 잘 따르는 법이야.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충성했나. 내 손바닥 안에서 잘도 놀아줬어. 최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장대식은 태연했어요. 왜 화났나? 하지만 자네 지금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자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져. 500억 자산, 명예, 로펌 파트너 자리 다 날아가는 거야. 장대식의 말에 최민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장대식이 비웃었어요. 착한 개처럼 굴어. 그럼 자네 형제들도 안전할 거야. 그 검사 양반이랑 의사 양반도 말이지. 최민우는 이를 악물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최민우는 혼란에 빠졌어요. 평생을 걸어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장대식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 자신이 충성했던 존재가 자신을 부품으로 취급했다는 사실. 최민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거지? 최민우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마음속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최민우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거울에 금이 갔고 손에서 피가 흘렀죠. 사흘 후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에는 새쌍둥이 형제를 보러 온 구경꾼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박도훈이 다시 증인석에 섰어요. 박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생 바이오 신약 임상실험에서 부작용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간 괴사율이 37%였고 신경계 이상 반응도 2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데이터를 은폐하고 그때 최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민우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박도훈과 눈이 마주쳤지만 최민우는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노려봤죠. 증인은 2018년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적이 있죠? 박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최민우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당시 증인은 수술 중 실수로 환자 김영애 씨를 사망케 했고 병원 측과 3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증인은 그 후 트라우마로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죠.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도훈은 입술을 떨었어요. 그건 제 실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언과는 관계가 최민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증인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과거 죄를 씻으려고 말이죠.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최민우의 공격은 날카로웠어요. 박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증인은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자금 대출 7천만 원, 신용카드 연체 200만 원.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검찰 측에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박도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증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과거 의료사고, 재정 문제, 심리적 불안정. 이런 증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최민우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도훈은 증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강진혁은 주먹을 쥐고 최민우를 노려봤습니다. 최민우는 그 시선을 외면했죠. 하지만 최민우의 턱 근육이 떨리고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박도훈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강진혁이 뒤쫓아갔어요. 도훈 씨, 괜찮으세요? 박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집에 가야 해요. 미안해요. 박도훈은 눈물을 닦으며 법원을 나섰어요. 2차 공판이 끝난 밤 오후 9시 박도훈은 법원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래된 아반떼였죠. 할부금이 아직 2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박도훈은 운전대를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당한 모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최민우의 차가운 눈빛, 방청석 사람들의 수군거림, 무엇보다 형제에게 짓밟힌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박도훈은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어요. 박도훈은 올림픽대로를 따라 강북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어두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박도훈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평소 같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박도훈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윤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여보, 수진이가 저녁 먹고 배 아프다고 해요. 빨리 와요.
박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곧 갈게. 성수대교를 지나 강변북로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백미러에 큰 차가 보였어요. 덤프트럭이었죠. 트럭은 박도훈의 차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박도훈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저렇게 가까이 오지? 박도훈은 차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도 차선을 바꿨어요. 박도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박도훈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덤프트럭은 더 빠르게 따라왔죠. 갑자기 덤프트럭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쾅!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어요. 박도훈의 차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으악! 박도훈은 핸들을 꽉 잡았어요. 다시 쾅!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박도훈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밀려났죠. 전조등 불빛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기익! 타이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도훈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회전하며 가드레일로 돌진했어요. 쿵! 거대한 충격과 함께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차체가 구겨졌죠. 박도훈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덤프트럭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박도훈은 중얼거리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1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박도훈이 실려왔어요. 응급실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 준비. 당장 수술실로. 박도훈은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뇌출혈과 내장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강진혁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간호사였어요. 강진혁 검사님이십니까? 박도훈 교수님 휴대폰 비상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으셔서 연락드립니다. 교수님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세요. 강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한국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강진혁은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강진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강진혁의 손이 떨렸어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손님 급하세요? 네, 빨리 가주세요. 강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법정에서 박도훈이 짓밟히는 모습, 눈물 흘리던 얼굴, 비틀거리며 나가던 뒷모습.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한국대학교병원 응급실. 강진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박도훈 교수님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응급수술 중이십니다. 3층입니다. 강진혁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3층 중환자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강진혁은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도훈아, 제발 살아라. 강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강진혁 혼자뿐이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최민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최민우는 뉴스를 보고 달려온 거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강진혁을 발견했습니다. 강진혁은 고개를 들어 올려 최민우를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당신 때문이야.
강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정에서 도훈이를 짓밟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최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님, 장대식 회장의 비서실장 김철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차가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김철수가 최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나서지 마세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최민우가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불량품은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고도 회장님 지시였어요. 변호사님도 그 불량품 중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김철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최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장대식이 박도훈을 죽이려 했다는 건가? 최민우는 고개를 들어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최민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부정해온 핏줄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서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최민우는 수술실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의사들이 박도훈을 수술하고 있었죠.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최민우는 복도에 앉아있는 강진혁을 봤습니다. 강진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최민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놈들을 지키려고 내 형제를 죽였어. 최민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최민우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법정에서 박도훈을 공격하던 자신의 모습, 장대식에게 충성하던 모습, 돈과 명예를 쫓던 모습, 그게 다 뭐였을까요? 최민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어요. 강진혁과 최민우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강진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예요. 뇌출혈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강진혁이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살았다. 최민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도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도훈이 보였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쓰고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도훈아, 제발 일어나라. 최민우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유리창 너머 박도훈을 바라봤어요. 최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강진혁이 최민우를 쳐다봤어요. 최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도훈 씨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최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슬픔이 그 자리를 채웠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강진혁이 물었습니다. 최민우는 유리창 너머 박도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장대식 편에 서는 거, 제 형제를 죽이는 건 못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도훈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강진혁과 최민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교대로 박도훈 곁을 지켰죠. 강진혁은 검찰청 업무를 마치고 저녁마다 왔고 최민우는 아침 일찍 들렀다가 사무실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이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박도훈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새벽 강진혁이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어요.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캔커피를 마시며 박도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도훈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산소호흡기만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가 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발 깨어나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최민우였어요. 최민우도 커피를 한 잔 뽑아 강진혁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잠은 자요? 최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긴요. 강진혁 씨는요? 저도 잠이 안 와요. 최민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꿈만 꾸면 악몽이에요. 강진혁이 최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악몽이요? 최민우가 유리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차가운 수술대 위에 애들이 셋 있어요. 울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남자가 하나는 살리고 둘은 버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꿈이요.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강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꿈 꿨어요. 어젯밤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장대식 회장이 우릴 만든 거 알고 있나요? 최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성모 산부인과 기록이랑 대조해 보니까 우린 부품으로 태어난 거더라고요. 장기 이식용. 최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알고도 장 회장을 지켰어요. 실패가 두려워서요. 내가 쌓아 올린 게 무너질까봐. 500억 자산, 로펌 파트너 자리. 그게 다였어요. 강진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최민우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머릿속이 엉망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저 인간 편은 못 서겠어요. 박도훈 씨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법정에서 짓밟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인데. 강진혁이 최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싸워요. 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어요.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신호음이 바뀌었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가 달라졌어요. 삐, 삐, 삐. 규칙적이던 소리가 삐삐삐삐 빨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 의식 회복 중입니다. 강진혁과 최민우는 유리창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박도훈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떨리더니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어요.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도훈 씨, 강진혁이 소리쳤습니다. 최민우도 손을 유리창에 댔어요. 두 손바닥이 유리창을 짚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박도훈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동공 반응을 체크했죠. 환자 의식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이탈 체크하고 산소 농도 조절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박도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고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후 박도훈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어내고 물을 마셨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박도훈이 물었어요. 의사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대병원 중환자실입니다. 교통사고 나셨어요. 일주일간 혼수 상태였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박도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덤프트럭, 충격, 깨지는 유리창, 피, 맞다. 사고. 강진혁과 최민우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은 형제라고 주장했죠. 간호사는 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봐도 형제였으니까요. 박도훈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약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분, 와 계셨어요? 강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도훈 씨,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강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민우도 박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법정에서 제가 너무 심하게 공격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최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최민우 씨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박도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최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박도훈이 최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살아있잖아요. 우리 셋 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진혁의 거친 손, 최민우의 부드러운 손, 박도훈의 떨리는 손. 새쌍둥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함께 손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도훈 씨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덤프트럭이 일부러 들이받았어요. 두 번이나 명백한 살인 시도였어요. 최민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장대식 회장 짓이에요. 비서실장 김철수가 제게 말했어요. 불량품은 처리하라고 회장이 지시했다고. 우리도 불량품이라고. 최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불량품이라고요? 강진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장대식 놈이 우릴 만들었어요. 장기 이식용 부품으로. 우린 그놈의 손자 살리려고 태어난 거예요. 1980년에 성모 산부인과에서 유전자 조작에 가까운 시술로 새쌍둥이를 만든 거죠. 우리 어머니는 대리모였어요. 박도훈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린 대체 뭐였던 거죠? 사람도 아니었던 건가요? 최민우가 박도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뭔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강진혁이 최민우를 쳐다봤습니다. 최민우 씨, 당신 아직도 장 회장 변호할 거예요? 최민우는 안경을 벗어 던졌어요.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며 딸그랑 소리를 내고 렌즈가 깨졌습니다. 최민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돈을 쫓는 속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지키려는 결연한 눈빛이었죠. 아니에요. 내가 그 계집 부숴버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장생 바이오 법률 구조를 다 설계했어요. 어디가 약점인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거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최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훈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제 옷 주머니 좀 확인해 보세요. 강진혁이 서랍을 열어 박도훈의 피 묻은 재킷을 꺼냈어요. 주머니를 뒤지자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박도훈이 말했어요.
사고 나기 전날 장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협박하더라고요. 그때 몰래 녹음했어요. 최민우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장대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 교수, 자네 법정에서 헛소리 그만하게. 자네나 자네 형제들이나 어차피 부속품일 뿐이야. 너희 셋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내 손자를 위한 예비용이었다고. 하나는 살리고 둘은 버릴 계획이었어. 셋째도 어머니가 숨기지만 않았으면 벌써 처리했을 거야. 골수 뽑아서 쓰고 버렸을 거라고.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강진혁이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살인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의료법 위반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최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증거 있어요. 장생 바이오 이중 장부요. 비자금 조성부터 뇌물 명단까지 다 있어요. 제가 로펌에서 관리하던 거거든요. 박도훈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강진혁이 박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해요. 최민우도 손을 포겠어요. 창과 방패, 그리고 진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장대식 놈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3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셋쌍둥이가 이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중환자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2주일 후 박도훈은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오는 박도훈을 강진혁과 최민우가 양옆에서 지켰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작전 회의를 해야 했죠.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박도훈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지만 거기 담긴 내용은 무거웠어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박도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진혁이 녹음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해요. 살인교사, 아동학대, 의료법 위반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장대식 놈의 육성으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강진혁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최민우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장생 바이오의 비밀 계좌 내역이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건 이중 장부예요. 정치인 뇌물, 검찰 로비 자금,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다 들어있죠. 10년치 거래 내역이요. 제가 로펌에서 직접 관리하던 겁니다. 박도훈이 화면을 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숫자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거래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장 회장 완전히 끝나겠네요. 강진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끝장내야죠. 더 이상 저런 인간이 활개치게 둘 수 없어요. 우리 40년의 한을 풀어야 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가 느껴졌어요. 사흘 후 결심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오전 9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쌍둥이 형제의 반전, 대기업 회장의 비리, 불법 인체 실험까지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었죠. 방송 3사는 물론이고 케이블 방송까지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일찍부터 만석이었어요. 복도까지 사람들이 넘쳐나 경찰이 통제선을 쳤습니다. 장대식 회장은 피고석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장대식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증거는 충분히 무력화했으며
뒷돈도 충분히 뿌렸으니까요. 이번에도 이긴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장대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비서실장 김철수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판사한테도 다 처리했습니다. 검사 쪽도 압력 넣었고요. 장대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럽게 웃었죠. 오전 10시 정각 김민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오스치는 소리와 함께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김민수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착석하세요. 지금부터 장생 바이오 의료가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기자들이 펜을 꺼내 들었고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검사석에는 강진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대신 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어요. 변호인석에는 최민우가 앉아 있었죠. 평소처럼 비서들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USB만 놓여 있었습니다. 증인 대기실에는 휠체어를 탄 박도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수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검사 측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강진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 앞 모든 시선이 강진혁에게 쏠렸습니다. 재판장님, 본 검사는 결정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혁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장대식이 증인 박도훈 교수를 협박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직접 자백한 녹음 파일입니다. 사고 전날 녹음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충분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장대식의 목소리가 법정 안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죠. 박 교수, 자네나 자네 형제들이나 어차피 부속품일 뿐이야. 너희 셋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내 손자를 위한 예비용이었다고. 하나는 살리고 둘은 버릴 계획이었어. 골수 뽑아 쓰고 버릴 거였다니까.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마 같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했습니다. 장대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저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장대식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철수 비서실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김민수 판사가 의사봉을 3개 두드렸어요. 정숙, 피고인은 착석하십시오.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김민수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변호인석으로 향했어요. 최민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이 정막에 휩싸였어요.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최민우는 피고석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방청석 뒤쪽에 앉아있는 장대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민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변호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내려놓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변호사가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짓이야?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김민수 판사도 놀란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변호인, 무슨 말씀이십니까? 변호 포기라는 겁니까? 최민우는 천천히 가슴에 달린 변호사 배지를 떼어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배지였죠. 그리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딸그랑 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대신 40년 전 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피해자로서 고발하겠습니다. 최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이 소리를 질렀죠. 대박이다. 이거 특종이야. 최민우는 품에서 USB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USB였지만 거기 담긴 내용은 거대했어요. 이 안에는 장생 바이오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10년치 이중장부, 정치인 뇌물 명단, 비자금 조성 내역, 검찰 로비 자금, 병원 뒷거래까지 전부요. 제가 로펌에서 직접 관리했던 자료입니다. 최민우의 외침에 법정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장대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널 키워줬는데, 너 같은 불량품을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장대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김철수 비서실장이 장대식을 말렸지만 장대식은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셋 다. 바로 그때 강진혁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 장대식을 살인 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진혁이 손을 들자 법정 뒤쪽 문이 쾅 열렸어요. 경찰 5명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장대식에게 다가갔죠. 뭐야?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장대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차없이 장대식의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수갑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40년 묵은 죄에 대한 심판 같았어요. 피해자 장대식, 당신은 살인 교사, 불법 인체 실험, 증거인멸, 증인 협박,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차분하게 미란다 원칙을 낭독했어요. 그때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박도훈이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박도훈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박도훈을 주시했죠. 박도훈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다리가 불편해 휘청거렸지만 강진혁이 달려가 부축했어요. 박도훈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배에 긴 수술 자국이 드러났어요. 20cm는 되는 흉터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죠. 이건 제가 5살 때 받은 골수 채취 흔적입니다. 박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어요. 저는 장대식 회장의 손자에게 골수를 제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부품으로요. 저와 제 형제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린 40년 동안 그 사실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박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 방청객 한 명이 울먹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장대식은 경찰에게 끌려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희를 살려줬어. 아니었으면 쓰레기통에서 얼어 죽었을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청객들이 야유를 보냈죠. 저런 악마. 인간이 아니야. 장대식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쾅 닫혔어요. 김민수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장대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추가 조사 후 엄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어요. 땅, 땅, 땅.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습니다. 법정이 싸움이 끝나고 세 형제는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강진혁, 최민우, 박도훈. 40년 만에 한편이 되어 싸운 새 쌍둥이였죠. 강진혁이 최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최민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박도훈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우리 이겼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직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통했어요. 4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장대식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장생 바이오는 법원의 판결로 해체되었고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구속되었죠. 세 형제의 이야기는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불법 인체실험 금지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아동인권보호법도 강화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일양 영웅이 되었지만 그들이 원한 건 명예가 아니었어요. 단지 잃어버린 과거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세 형제는 부산 기장의 한적한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 철썩.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강진혁은 낡은 양복 대신 깔끔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검사직을 그만두고 인권 변호사로 전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최민우는 날카로운 인상 대신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대형 로펌을 떠나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을 주로 맡고 있었죠. 박도훈은 건강을 되찾아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기장의 시골 보건소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앞에는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비석에는 이순자 여사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무덤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 형제의 생모가 잠든 곳이었죠. 1년 동안 수소문 끝에 찾아낸 어머니였어요. 이순자는 장대식에게 아이들을 빼앗긴 후 평생을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기장에 내려와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죠. 하지만 아들들을 찾지 못한 채 5년 전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진혁이 무릎을 꿇고 국화꽃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 세 송이였어요. 어머니,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늦었어요. 강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우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는 최민우예요. 미국으로 입양 갔던 아들이요. 이제야 찾아뵙네요. 최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도훈은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박도훈이에요. 이제 셋이 절대 안 떨어질게요. 약속드려요. 박도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강진혁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순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식당 주인이 보관하고 있던 걸 받아온 거였죠. 사진 속 이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거죠. 어머니, 이렇게 예쁘셨네요. 최민우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절을 한 번 더 하고 언덕을 내려왔어요. 근처에 있는 작은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다 횟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 아줌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새쌍둥이 형제님들. 또 오셨네요. 주인 아줌마는 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1달 전에도 왔었거든요. 네, 어머니 성묘하러 왔어요. 강진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회를 시키고 소주 3병을 주문했죠. 곧 싱싱한 광어회와 소주가 나왔습니다. 강진혁이 소주잔에 술을 따랐어요. 3개의 잔이 차올랐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강진혁이 말했습니다. 최민우와 박도훈이 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최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 형이에요? 우리 셋 중에. 강진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거 중요해요? 어차피 1분 차이도 안 날 텐데. 최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하죠. 형은 형이니까. 1분이라도 먼저 나온 사람이 형 해야죠. 박도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 기록 보니까 제가 제일 나중이던데요. 미숙아였으니까 아마 막내일 거예요. 강진혁이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주먹 센 놈이 형 하는 거로 하죠. 억울하면 한판 붙든가. 강진혁이 껄껄 웃었어요. 최민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싫어요. 강진혁 시검도 유단자잖아요. 제가 이길 리가 없죠. 박도훈이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냥 우리 셋 다 친구 먹어요. 어차피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형, 동생 그런 거 없이 그냥 친구로 지내요. 강진혁과 최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친구. 좋은데요. 세 사람이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간 겪었던 고난이 무색할 정도로 편안한 웃음이었죠. 박도훈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건배해요. 우리의 잃어버린 40년을 위하여. 강진혁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최민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들을 위하여. 짤랑. 3개의 소주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세 사람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의독하네. 최민우가 찡그렸습니다. 약골. 강진혁이 놀렸어요. 강진혁 씨는 원래 술 잘 마셔요? 박도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마셔봐요. 검사 시절엔 술 살 돈이 없었거든요. 강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이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도훈이 보건소에서 겪은 재미있는 일, 최민우가 맡은 소송 이야기, 강진혁의 의뢰인 이야기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 함께 살아온 친구들처럼 편안했어요. 소주 3병이 금세 비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3병을 더 가져왔죠. 많이 드세요. 우리 순자 씨 아들들. 주인 아줌마는 이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황금빛과 주홍빛이 섞인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강진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예쁘네요. 우리 어머니도 이 바다를 보셨겠죠? 최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보셨을 거예요. 우릴 그리워하면서. 박도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셋이 잘 살게요.
파도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횟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깔깔하.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4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새 쌍둥이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혈육의 정을 되찾았고 서로를 지킬 가족이 생겼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횟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위로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아니라 저녁 노을이었지만 세 형제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희망찬 빛이었습니다. 강진혁, 최민우, 박도훈. 부품으로 태어나 버려졌던 세 사람은 이제 서로를 지키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무궁무진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죠.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어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통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삶의 시작이었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